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보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로바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선은 클라라라는 여성부터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클라라는 1977년 1월 30일에 체코에서 태어났고 형제 관계로는 두 명의 언니인 가브리엘과 카타리나가 있었어요. 카타리나는 이번 이야기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니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카타리나는 자매들 중 제일 장녀였고 1973년 8월 7일에 태어났어요. 이들은 가족끼리 사이도 좋았고 여행도 자주 갔어요. 아이들이 야외 활동도 좋아하고 스포츠도 잘했죠. 그리고 이 가족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는데요. 이들은 매 일요일마다 교회에 갔고 아이들은 성경학교에 참여하고 십계명을 엄격히 따르기도 했죠. 아이들이 10대가 되면서 종교에 대한 사랑은 더 커졌는데 가브리엘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첫째랑 막내였던 카타리나와 클라라는 환영을 보고 잘 때도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그 꿈과 환영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내용이었어. 특히 클라라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미션을 수행해야 된다고 믿었죠. 또 한 번은 언니 카타리나를 베개로 질식사시키려다가 어른들한테 들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클라라는 자신이 언니를 진짜 삶으로 보내주려고 했다고 미션을 수행 중이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학교에서도 자신들이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사회복지사까지 연루되게 됐고 사회복지사는 아이들의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아이들이 조현병이 아닐까 의심이 된다고 치료를 받을 것을 조언했지만 엄마는 단칼에 거절하며 오히려 아이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버렸어요. 시간은 흘러 90년대 중반이 되었어요. 클라라의 나이는 18살이었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당시 클라라는 모든 가족들이랑 인연을 끊고 언니들이랑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리고 라덱이라는 남성과 교제를 하고 있었죠. 이들은 만나자마자 빠르게 결혼까지 했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도 2명을 낳게 됐어요. 첫째 아이는 야곱이라는 이름의 아들이었고 둘째는 안드레라는 이름의 아들이었어요. 이들은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행복한 작은 가정을 꾸렸고 클라라는 대학에도 진학을 해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후에는 비서로 취직을 해서 잘 살아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몇 년 후에 클라라가 26살일 때 클라라는 다시 한번 환영을 보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남편이랑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라고 보기 시작했죠. 이들은 자주 싸우기 시작했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이혼을 하고 제 생각에는 클라라가 아이들도 다 떠나버릴 줄 알았는데 클라라는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 라덱이랑 헤어진 후 갑자기 언니인 카타리나랑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상황은 급하게 악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클라라랑 두 아이들, 그리고 카타리나는 같이 집을 구해서 같이 살기 시작하게 됐어요. 카타리나는 당시 청소년 센터 매니저로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직업을 클라라한테도 소개를 시켜줘서 이들은 같이 살고 일 또한 같이 하기 시작했죠. 또 카타리나는 13살짜리 아나라는 여자아이를 클라라한테 소개를 시켜주게 됩니다. 카타리나는 아나가 노르웨이에서 왔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 둘 다 돌아가셔서 고아원을 전전하며 살았으며 학대를 당하면서 살다가 소아성애자 집단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학대를 당하며 살다가 겨우 탈출을 한 아이이고 최근에 백혈병 진단까지 받아서 16살까지도 못 살 것 같다고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라고 소개를 해주며 입양을 해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게 되고 클라라는 바로 승낙을 하게 돼요.
그렇게 2005년이 됐고 아나는 입양이 돼서 가족들과 5명이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부터 아나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법적으로 클라라가 아나를 입양했기에 법적 엄마는 클라라였지만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클라라가 아나를 데리고 항암 치료센터에 가는 게 금지되어 있었고 유일하게 허락된 사람은 카타리나였다고요. 이상하죠? 그리고 아나는 자신한테 백혈병 진단을 내려주는 의사한테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 의사는 신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클라라랑 오직 문자로만 소통을 했다고요. 그리고는 클라라한테 문자로 아나를 돌봐주는 법 설명서를 보내줬다고 하는데요. 이 의사라는 사람은 클라라한테 아나한테 매일같이 칭찬을 해줄 것과 관심을 줄 것, 그리고 매일같이 선물을 사줘야 되고 매일같이 중요 부위를 포함한 전신 마사지를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심지어 하루는 8시간의 마사지를 해줘야 된다고 설명서를 보내기도 했죠.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는 사람들이랑 아이 컨택을 피하기 시작했고 매일 땅만 보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아나는 사실 걷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왜인지 걷기를 거부하며 클라라한테 자신을 들어서 옮겨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클라라가 거절을 하면 자살을 한다고 협박을 하거나 크게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기차에 뛰어들려고 한다던가 창문에서 뛰어들려고 한다던가 몇몇 사건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아나는 클라라의 아들들을 싫어했어요. 아이들이 아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었지만 클라라의 아들들이기에 클라라의 관심이 분산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모든 관심이 자기한테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아나는 클라라한테 아이들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말을 했고 왠지 모르게 클라라는 아나의 말을 믿어주며 편을 들어줬어요. 그렇게 클라라는 서서히 자신의 아들들한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뿐만 아니라 클라라는 자신을 돌보는 것도 멈추고 모든 관심을 아나한테 쏟았어요. 밥을 거의 먹지도 않아서 살이 급격히 빠졌고 하루에 잠도 3시간 정도밖에 못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나는 사실 13살이라고 하지만 13살보다는 훨씬 나이가 들어 보였는데요. 가족들을 제외한 주변 친구들은 아나가 13살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맞았어요. 사실 아나의 나이는 33살이었어요. 이름 또한 아나가 아니었고 바바라라는 이름을 가졌었죠. 이 바바라라는 여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바바라는 1974년 7월 20일에 태어났어요. 고작 클라라보다 1살 어린데 딸로서 입양이 된 거였죠. 그리고 노르웨이 출생도 아니었고 클라라랑 같은 체코 출신의 여성이었어요. 바바라는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거의 혼자 자라다시피 했고 조현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그리고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서 일찍 성장이 멈췄고 그랬기에 또래보다 키가 작고 어려 보였던 것이었죠. 이것 때문에 바바라 주변의 어른들은 다 바바라를 아이 취급했어요. 처음에 그녀는 이게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참에 이렇게 된 거 이용을 해먹자고 생각을 하곤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이리저리 조종하면서 사람들한테 돈과 음식, 관심까지 다 받아내기 시작했죠. 사실 클라라한테 접근하기 전에 바바라는 다른 가족한테 입양이 될 뻔했는데 입양 직전에 가족들이 바바라가 성인인 거를 알아채서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정신병원에까지 보내지게 되는데요. 정신병원을 탈출하고는 다른 새로운 가족들을 찾아서 버려진 어린 고아인 척을 하곤 사람들을 이용하기 시작했죠. 이번 새로운 가족에도 입양이 될 뻔했지만 다시 한번 모든 게 들통나서 입양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번에는 바바라의 친부모랑 경찰들이 나서서 바바라를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20대 후반이 돼서야 퇴원을 하게 됐죠. 병원 측은 아마도 바바라가 이제는 다 괜찮아진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시간이 흘러 2004년이 됐고
바바라는 거의 30대가 됐어요. 바바라는 대학에 들어가서 음악과 행위예술을 공부했죠. 그리고 이곳에서 카타리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나이도 비슷했고 잘 통했어요. 이 당시에 카타리나는 이미 청소년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직업을 바바라한테까지 소개를 시켜줘서 바바라도 이 청소년 센터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는 아직 클라라가 청소년 센터로 들어오기 전이었죠. 그리고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바바라는 예전 습관이 다시 나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처럼 행동을 하고 싶었죠. 아이들처럼 행동하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더 많이 받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이 아이처럼 행동했던 지난 2번 모두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바바라는 머리를 쓰게 돼요. 그리고 카타리나한테 자신의 계획을 말하게 되죠. 바바라는 카타리나한테 자신이 신혼을 바꾸고 아이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자신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라면 거절을 하겠지만 카타리나는 바로 승낙을 했어요. 그리고 바바라는 한순간 일터에서 사라지게 됐죠. 직장 동료들은 대체 바바라가 어디 간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동안 카타리나와 바바라는 작당을 짜고 있었죠. 바바라는 청소년 센터에 아이로서 다시 들어가기까지 몸무게도 절반 이상을 빼고 옷도 아이처럼 만화 캐릭터나 밝은 컬러를 입고 심지어는 가슴 축소 수술까지 했어요. 아이의 새로운 모습으로 청소년 센터에 돌아갔고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죠. 맨 처음 이들의 계획은 그냥 바바라가 아나로서 청소년 센터에 들어가서 아이처럼 행동하는 게 다였어요. 하지만 계획이 생각보다 잘 통하자 이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했죠. 그건 바로 입양이었어요. 바바라는 자신의 계획을 카타리나한테 말했고 카타리나는 마침 딱 완벽한 사람이 있다며 자신의 여동생 클라라가 적합할 것이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마침 이 시기에 클라라가 청소년 센터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이들은 백혈병이며 어린 시절 학대 이야기며 모든 것을 지어내서 클라라를 속였어요. 그랬기에 클라라가 항암 치료를 절대 데려갈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백혈병이 없었으니까요. 때는 2006년이었고 이때 바바라는 클라라, 카타리나, 그리고 클라라의 아이들과 같이 산 지 1년이 됐어요. 사실 입양 절차는 간단하지 않아서 이때까지도 최종 입양 서류를 준비하며 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바바라와 카타리나는 바바라의 신분 조작이 필요했어요. 사실 바바라는 아나의 이름으로 출생증명서나 여권이나 어떠한 신분증도 없었기에 조작을 해야 됐고 백혈병이 있다는 진단서까지 조작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코에는 입양을 할 때 아이들의 나이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고 추정 나이와 실제 나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거쳐야 됐어요. 그래서 카타리나는 머리를 써서 자신의 친구 중 13살짜리 딸이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딸 좀 빌려달라고 하고는 바바라 대신 신체 검사를 받아 나이 확인을 하게 했죠. 그렇게 바바라는 조작 끝에 모든 것을 통과하는 것에 성공을 했고 성공적으로 입양이 됐어요. 그리고 이들이 같이 산 지 1년이 넘었다는 건 사실 클라라의 아들인 야곱이랑 안드레가 관심을 못 받고 자란 지도 1년이 넘었다는 뜻이었는데요. 아이들은 관심을 못 받다 보니까 반항을 하고 가족들의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그랬기에 바바라가 아이들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해도 자신한테도 반항을 하는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이 진짜 괴롭히는 게 맞겠구나 하고 확신을 하게 됐죠. 그리고 클라라는 이것만 믿고 아이들을 벌을 주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점점 더 엇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바바라는 클라라한테 클라라가 아이들을 어떻게 체벌하면 좋을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며 제안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자신의 암 전문의 의사가 사실은 아이들 전문의이기도 하다며 의사한테 부탁을 해서 클라라한테 문자를 보내라고 하겠다고 했죠. 우선 의사는 아이들이 학교에 그만 다녀야 되고 홈스쿨을 해야 된다고,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들과는 절대 연락을 해서도 안 된다고 했어요.
아빠도 포함됐죠. 또 아이들한테 신체적 체벌을 가할 것도 요구했어요. 벨트며 나무주걱이며 할 것 없이요. 아이들을 침대에서 자는 것도 금지시켜서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자야 됐고, 방에 가둬놓고 음식도 없이, 그리고 화장실 또한 못 가게 감금을 하거나 무릎을 꿇게 하고는 한 자세로 몇 시간 동안을 버티게 한다거나 끔찍한 고문들이 이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클라라가 쉽게 속아 넘어갈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들은 사이비 종교랑 연루가 되어 있었어요. 다름 아닌 바바라의 친아빠가 사실 사이비 교주였는데요. 이 종교단체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성배운동이라는 종교로 1930년대에 독일에서 생겨나서 여러 단체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바바라의 아빠는 그 한 단체 중 한 교주였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바라랑 카타리나는 이 종교의 성도들이었어요. 이 종교는 어떤 나쁜 짓을 해서라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이 없다고 믿었고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만 한다면 자신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요. 특히 아이들 훈육에 열심인 종교였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고문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결과적으로 착한 아이들을 만들어내기만 한다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는 그런 논리였죠. 그렇게 이들은 후에 클라라를 점점 꼬드겨서 이 종교에 가입을 하게 했고 종교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훈육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2006년 8월 클라라는 의사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의사는 클라라가 아이들을 재교육센터에 보내 아이들의 정신교육을 새로 시켜야 된다고 시켰죠. 그리고서는 위치를 보내줬는데 이곳은 숲속에 있는 외딴 집이었어요. 사실은 사이비 단체 소유의 집이었죠. 이곳을 운영하던 사람들의 이름은 29세 남성 얀과 26세 한나라는 여성, 그리고 23세의 남성 제니였죠. 그리고 쟤는 바바라의 남동생이었어요. 그렇게 이들은 외딴 집에 도착을 했고 이 사람들은 클라라한테 이제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엄마로 생각하지 말고 선생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각자 다른 개철장에 넣어버리게 되죠. 이 철장은 매우 작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아이들은 이곳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죠. 밥도 철장에서 먹고 잠도 철장에서 자고 볼일도 철장에서 봐야 됐어요. 그리고 서로 대화하는 게 엄격히 금기시 되어 있었죠. 이들은 밥도 극소량만 줬고 항상 개목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도망갈 수도 없었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약했어요.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머리에 봉지를 씌우고 구타를 당하고 담배로 지져지고 포크로 살갗을 긁히고 뜨거운 물로 고문을 당하는 등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이것들을 행하는 건 이 집을 운영하고 있던 사이비 멤버들 뿐만 아니라 바바라, 이모인 카타리나, 엄마인 클라라에 의해서도 행해졌어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정신적 고통까지 받아야 되는데요. 이들은 아이들한테 너희들을 해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아이들을 24시간 겁에 질리게 만들었고 귀가 아플 만큼 큰 음악을 하루 종일 틀어놔서 아이들을 고통받게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아이들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칼을 쥐어주며 서로를 공격하라고 시키기도 했다고 해요. 또 정말 끔찍한 건 이들은 야곱에게 야곱이 죽어서 들어갈 무덤을 스스로 파라고 시키며 거기 들어가서 죽은 척하고 누워있어 보라고 그렇게 시켰고 동생인 안드레한테는 네 형이 죽었으니까 가서 흙으로 덮어주라고 시키고는 안드레가 야곱을 묻어보게 시키기도 했어. 그리고는 형이 살아날 방법은 안드레가 말을 잘 듣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고는 안드레가 말을 잘 들으면 야곱을 다시 꺼내와서 네가 말을 잘 들어서 보상을 받은 거라고 속이기도 했죠.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짓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클라라한테 아들들 중 한 명의 살을 도려내게 시켰고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먹기도 했어요. 클라라 본인이 둘째 아들인 안드레를 골라서 엉덩이 쪽 살을 도려냈고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먹었죠.
아이들이 이 끔찍한 고문 속에서 생활한 지 3달째 되던 때였고, 이때쯤 멤버들은 바바라랑 클라라한테 이젠 떠나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떠나서 새로운 집을 찾으러 부동산을 다니며 집들을 구경 다녔다고요. 그렇게 이들이 떠나고 다시 한 달이 지나 4달째가 되던 때였어요. 동생이었던 안드레는 이제 교육이 다 됐다고 집으로 돌아가게 허가가 났고, 형인 야곱은 끔찍한 철장 속에서 남아서 지내야 됐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간 안드레의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바바라는 자신만의 방도 있고 예쁜 옷들과 장난감으로 가득했지만, 집으로 돌아간 안드레는 방도 없이 해리포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계단 밑에 작은 공간을 방처럼 써야 됐어요. 불도 켤 수 없고 침대도 없고 창문도 없어서 환기도 안 되는 곳이었죠. 샤워도 할 수 없었고 그나마 샤워 비슷하게 할 수 있었던 건 안드레한테 바가지에 찬물을 담아서 끼얹는 것뿐이었어요. 화장실에 갈 수도 없이 그 자리에서 볼일을 봐야 됐죠. 그래서 안드레가 있던 공간은 오물로 가득했어요. 이렇게 안드레는 이곳에서 무려 5달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을 돌아가도 행복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끔찍한 생활도 곧 끝이 나게 돼요. 2007년 5월 7일, 에드워드라는 이웃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베이비 모니터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그는 어떻게 설치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버벅대면서 열심히 설치를 하고 있었는데, 도중 갑자기 모니터에 한 소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아이는 에드워드 아이가 아니었어요. 화면 속 아이는 콘크리트 바닥에 나체로 눕혀진 채 묶여 있었고, 에드워드는 깜짝 놀라게 되죠. 그렇게 에드워드는 부인을 불러서 모니터를 보여줬고, 이들은 다시 한번 나체의 소년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경찰은 즉시 이들의 집으로 도착을 했어요. 이들은 다시 한번 같이 모니터로 아이를 확인했고, 이 영상 속에서 희미하게 음악이 들려오는 것을 알아채게 돼요. 그리고 에드워드의 집에서 화면이 보인다는 건 그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신호가 보내진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경찰들은 집 밖으로 나가서 귀를 기울이고 음악이 들려오는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경찰은 그렇게 에드워드의 맞은편 집으로 찾아가서 어린 소년을 찾고 있다고 말을 하게 돼요.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이가 여기 없다고 말했지만, 현재 에드워드의 집에서 에드워드는 아직도 모니터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모니터에서 들려오는 경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말인즉슨 모니터에 신호가 잡히는 곳이 그 여성이 사는 집이 맞았던 것이었죠. 경찰은 그렇게 여성의 집을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계단 밑에서 자물쇠가 잠겨있는 자그마한 공간을 발견하게 되죠. 이때 갑자기 다른 방에서 바바라가 뛰어나와서 경찰들의 다리를 잡고 엄마를 외치면서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경찰들은 바바라 또한 다른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바바라를 안전한 곳으로 분리를 시키고 자물쇠를 부숴서 열었고, 그곳에서 안드레를 발견하게 됩니다. 안드레는 학대를 당한 지 1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상태가 끔찍했어요. 클라라는 그 자리에서 즉시 체포가 됐고, 카타리나 또한 같이 체포가 됐어요. 경찰은 안드레를 바로 보호소로 보냈고, 바바라 또한 13살 소녀인 줄 알았기 때문에 바바라도 같이 쉼터로 보내졌어요. 그리고 이들은 안드레한테 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야곱을 찾고 있었는데, 사실 이때 왠지 모르게 사이비 멤버들이 야곱을 공립학교에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추적하기는 굉장히 쉬웠고, 그렇게 이들은 야곱까지 안전하게 보호소로 이동하게 돼요. 이들이 구조됐을 때 안드레의 나이는 8살이었고 야곱은 10살이었지만 이들은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현저히 지능이 떨어지고 신체적 능력도 떨어졌어요. 이들은 심지어 침대에서 자는 것조차 까먹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로 가르치며 침대에서 자는 법까지 새로 배워야 될 정도였다고요. 아이들은 대화를 하는 법까지 새로 배워야 됐고, 그제서야 경찰은 아이들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듣게 되었어요. 경찰은 바바라 또한 야곱과 안드레처럼 재활치료를 받게 하려고 했지만
바바라는 보호소에 들어감과 동시에 탈출해버리게 돼요. 경찰은 바바라가 사이비 단체에 납치가 된 줄 알고 모두들 수색에 나서게 됩니다. 이들은 수색 도중에 바바라로부터 야곱과 안드레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는 편지 또한 받게 됐지만 경찰은 믿지 않았어요. 야곱과 안드레의 상태를 본다면 이들이 겪은 일들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바바라의 편지를 받은 경찰은 뭔가 수상한 점을 알아채게 돼요. 이 편지는 13살이 썼다고 하기엔 문법이나 어휘력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이었죠. 경찰은 일단은 그녀를 찾아야 됐기 때문에 바바라의 사진들을 전단지로 만들어서 이곳저곳에 뿌리게 되고 한 제보 전화를 받게 돼요. 그 제보자는 바바라가 13살이 아니고 이름도 아나가 아니라 33살의 여성 바바라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경찰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이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렸어요.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이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리게 됐죠. 아무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사실 이 기간 동안 바바라는 머리도 삭발을 하고 노르웨이에서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13살짜리 소년인 척을 하고서 지내고 있었어요.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도 다니고 있었지만 학교에서 행동이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 성숙했고 아무래도 이상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뒷조사를 실시했고 바바라는 사람들이 자신을 수상하게 본다는 걸 알고 또 도망을 치게 돼요. 학교에서 의심은 있었지만 아직 성인인 건 몰랐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노르웨이에서는 모두 아담을 찾기 위해 혈안이었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르웨이 북쪽에서 아담은 잡혔어요.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던 중에 바바라의 신원 또한 들켜지게 됐죠. 그렇게 바바라는 체코로 다시 출항이 됐고 아동학대 혐의와 신분 조작 혐의 등등을 받고 재판에 가게 됩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건 재판에 참석을 할 때조차 바바라는 어린이 동화책이랑 곰돌이 인형을 들고 갔다고 해요. 클라라랑 카타리나 그리고 사이비 멤버들 또한 다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았죠. 하지만 바바라의 아빠인 교주는 도망을 갔기 때문에 어떠한 형벌도 받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행방불명이라고 해요. 클라라는 재판 도중에 무너져서 울며 자신이 이런 짓을 한 건 다 남들 탓이라고 조종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카타리나는 재판에서 다 클라라 탓을 하고 바바라를 감쌌죠. 바바라한테 아직까지도 제대로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바바라는 재판 도중에도 아이처럼 행동을 하고 안드레랑 야곱이 자신을 괴롭히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한 체벌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이렇게 이들은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사실 이들의 형량을 보면 정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하기엔 힘든 것 같은데요. 사이비 멤버들 3명은 각각 7년형을 선고받았고 클라라는 9년, 카타리나는 10년, 심지어 제일 악질이라고 생각되는 바바라는 5년밖에 안 받았어요. 그리고 현재 이 전원은 모두 출소를 해서 세상 밖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믿겨지시나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